환유, metonymy, 관습에서 탄생한 언어 표현. 오징어 덮밥을 시키면 안 되는 이유. 고등학교 친구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하러 한국 포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식당에서 오징어 덮밥을 시키면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이 있었다. 얼마 전 손님들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업소에 관한 뉴스를 봤던 터라 혹시 이것도 그와 관련된 내용인가 싶어 씁쓸한 마음으로 클릭했는데 전혀 뜻밖의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다. 식당에서 오징어 덮밥을 시켰는데 아줌마가 오징어 누구예요? 하길래 저요 했는데 뭔가 분했음. 이 글 아래의 댓글들은 더 재미있었다. 저는 남편과 둘이서 돼지 불백을 시켰더니 여기 돼지 둘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저희는 셋이서 소머리 국밥, 곰탕, 뼈다귀 해장국을 시켰더니 소머리 누구예요? 저요. 곰 누구예요? 저요. 뼈다귀 누구예요? 저요. 전 돌솥 비빔밥을 시켰는데 아주머니께서 여기 돌 하나라고 소리치셨어요. 아 선생은 너무너무 웃어서 배꼽이 빠질 지경의 앞의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셨을 식당 종사자분들이 무심함이 떠올라 더 웃겼다. 그분들에게 앞의 대화 내용이 전혀 웃기지 않은 이유는 오징어는 오징어 덮밥을 시킨 손님, 돼지는 돼지 불고기 백반, 소머리는 소머리 국밥을 시킨 손님, 그리고 돌은 돌솥 비빔밥이라는 의미로 오랫동안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늘 이런 의미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분들에게는 오징어, 돼지, 돌, 소머리, 뼈다귀 등의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는 전혀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자신들의 일터인 식당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말이다. 이분들이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언어학에서는 환유라고 한다. metonymy. 환유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그것과 가까운 다른 낱말을 사용하는 수사법. 예, 저녁밥을 먹는 이를 저녁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환유이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기동 언어학 박사는 환유를 이렇게 말한다. 환유의 환은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바꾸는 것인가? 환유는 명사의 지시 대상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접시라는 명사는 접시라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이 지시물은 특정한 상황에서 지시 대상이 바뀌는데 이것이 환유입니다. 다음 예를 살펴봅시다. The chef cooked a very delicious dish. 이기동 박사가 제시하는 예문을 번역하면 주방장은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가 된다. 즉, 이 문장에서 dish가 원래의 뜻인 접시가 아니라 요리라는 뜻으로 쓰였다.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 대신에 그것을 연관시키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표현 방식을 환유라고 한다. 여기서 연관시키는 이라는 말에 주목하자. 이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환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와 단어가 지시하는 것 사이의 연관 관계를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중요한 사실은 그 연관 관계라는 것이 보통 언어 사용자들의 관습에 의해 생겨난다는 점이다. 그래서 환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해당 언어 사용자들의 관습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오징어 덮밥 1화 아래에 있던 또 다른 댓글을 보자. 친구는 김치찌개를 나는 제육볶음을 시켜놓고 앉아있는데 주방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제욕하셨죠? 라고 해서 아니요, 안 했는데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제욕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저한테 친구와 똑같이 김치찌개를 가져왔고 그제서야 저는
제욕이 아니라 제육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잠자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자, 앞의 댓글을 쓴 사람이 같은 한국어 사용자인 식당 종업원의 말을 못 알아들은 이유로 종업원의 발음을 문제 삼는 이도 있을 테다. 하지만 원어민이라고 해서 모든 단어를 또렷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건 아니다. 모든 이들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지 않는 이유는 문맥을 통해 단어의 뜻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어보다 모국어인 한국어를 할 때 그게 더 쉬운 이유는 외국보다 한국의 관습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앞의 글쓴이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의 관습에 의해 생겨난 언어적 습관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대화였기에 그런 오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식당 종사자들이 제육볶음 대신 제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언어적 관습, 이 경우 환유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그 단어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식당 종사자들은 왜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지게 된 걸까?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기에 상황이 굉장히 바삐 돌아간다. 그런 환경에서는 빨리빨리 행동하며 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관습적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주방과 최대한 빠르게 소통하기 위해 메뉴판에 있는 모든 단어를 줄여서 짧게 말하는 언어 습관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싶다. 냉면집에서 물냉면은 물, 비빔냉면은 비빔. 예를 들어 물 하나 비빔 하나. 덮밥집에서는 불고기는 불고기 덮밥, 오징어는 오징어 덮밥, 제육은 제육 덮밥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게 된 것이다. 한국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이런 언어 사용 패턴으로 인한 환유 방식을 늘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설사 제육을 제욕이라고 발음하더라도 화자가 의미하는 바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바탕으로 하는 영어 속 환유의 세계는 어떨까? 언어학자 조지 율은 영어에서 가장 흔한 환유 패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Container contents relation, bottle, coke, can, juice. 용기를 그 안의 내용물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bottle, 병을 coke, 코카콜라라는 의미로, can을 juice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 He drank the whole bottle. He drank the liquid, not the glass object. 그는 콜라를 한 병 다 마셨다. 즉, 유리로 된 그 물건이 아니라 그 속에 든 액체를 마셨다는 뜻. A whole part relation. Car wheels, house roof. 부분을 전체를 대신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전체를 부분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wheels, 자동차 바퀴를 자동차라는 의미로, roof, 지붕을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 앞서 아 선생이 예로 든 물냉면을 물냉면의 일부인 물이라고 하는 것이나 오징어 덮밥의 재료 중 하나인 오징어라고 하는 것 또한 부분이 전체를 가리키는 환유의 예다. A representative symbol relationship. King, crown, the president, the White House. 상징이 있는 무언가를 대표자, 대리인을 대신해서 사용. 예를 들어 crown, 왕관을 왕의 의미로, the White House, 백악관을 미국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 The White House announced that 백악관은 무엇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일상 회화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환유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율이 제시하는 다음의 예를 보자. Filling up the car. 기름 탱크를 가득 채우기.
그래서 car는 차가 아니라 차의 기름 탱크를 의미. Having a roof over your head. 살 집이 있음. 여기서 roof는 지붕이 아니라 집을 의미. Answering the door. 초인종을 누른 사람에게 응답하기. 여기서 door은 문이 아니라 초인종을 누른 사람을 의미. Giving someone a hand. 누군가를 도와주기. 여기서 hand는 손이 아니라 도움을 의미. Needing some wheels. 차가 필요함. 여기서 wheels는 바퀴가 아니라 차를 의미. 웨스턴 워싱턴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댄 햄과 로백이 제시하는 다음의 예에서 우리말과는 다른 영어만의 독특한 환유 사용 방식을 볼 수 있다. They limousined to the prom last night. 어젯밤에 그들은 리무진을 타고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 갔다. We Taco Belled for lunch today. 우리는 오늘 점심으로 타코벨을 먹었다. 명사인 리무진과 타코벨이 앞의 문장에서는 동사로 쓰이고 있다. 이는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환유 패턴으로 Do you Yahoo? 야후 사용하세요? I googled it. 그건 구글에서 알아봤어요. 또 똑같은 예다. 이런 환유 표현들을 다양하게 익혀두면 원어민과 좀 더 결이 비슷한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율이 지적하듯이 대부분의 환유 표현은 언어 사용자들의 관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Highly conventionalized. 때문에 영어 속 환유 표현들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의 관습과 풍습, 그리고 언어적 습관을 포함하는 문화의 이해가 함께 필요하다. 이는 바꿔 말하면 관습과 풍습이 다르면 환유 표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관습과 풍습의 차이로 인해 미국과 영국의 환유 표현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다. 이를테면 영국 영어로 I got a Chinese는 난 중국 요리를 시켰어 이고 마찬가지로 I got an Indian은 난 인도 요리를 시켰어 라는 의미로 쓰이는 문장들이다. 이런 문장에서 a Chinese는 중국 요리를, an Indian은 인도 요리를 가리키는 환유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런 방식의 환유 표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의 언어 습관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관습이나 문화적 측면 외에도 영어를 공부할 때 환유의 이해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이기동 박사는 영어의 구동사를 이해하는데 환유가 중요한 이유를 다음 예문을 통해 보여준다. She cleaned out the fridge. 그녀는 냉장고에 든 물건을 모두 깨끗하게 치웠다. He emptied out his pocket. 그는 그의 호주머니 안에 든 것을 비웠다. Pick up your room. 네 방에 흐트러져 있는 물건을 다 치워. 앞의 문장에서 냉장고는 환유적으로 냉장고 안에 든 물건을, 호주머니는 호주머니에 든 물건을, 방은 방에 흐트러져 있는 물건을 가리킨다. 이기동 박사의 지적과 같이 많은 구동사가 이런 식의 환유 사용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환유를 이해하면 구동사 학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환유를 다루는 김에 언어학 책에서 환유와 언제나 함께 등장하는 은유, metaphor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자. 국어사전은 은유를 이렇게 정의한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 예, 우리 아빠는 호랑이처럼 일상의 어느 때라도 은유법은 사용될 수 있다. 모든 언어학 서적에서 은유를 다루지만 그중 가장 아선생 마음에 들었던 이기동 박사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은은 숨기다의 뜻이고 예, 은닉, 은패, 은둔. 유는 말의 뜻입니다. 중략, 은유란 다른 점은 숨기고 같은 점만 부각시키는 과정입니다. 숨기다의 뜻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보완하면 은유는 hiding과 highlight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점은 숨기고 같은 점은 부각시키는 것이
은유입니다. 은유가 두 가지 관념의 같거나 비슷한 점을 부각시키는 수사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언어학 서적에도 자주 등장하는 설명인데 이때 미국 언어학자들이 가장 자주 드는 예문이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이다. 덴햄과 로백인 이 은유 표현이 가능한 이유가 시간과 돈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이라고 한다. We spend it, waste it, save it, don't have it, invest it, budget it, lose it. 쓸 수 있고 낭비할 수 있으며 아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투자할 수 있고 계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기동 박사는 은유 또한 환유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구동사를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많은 구동사가 영어 속 은유를 기반으로 하는 표현이라며 다음의 예를 든다. He's simmering inside. 그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He's bubbling up. 그는 속이 끓어오르고 있다. He flipped the lid. 그는 뚜껑이 열렸다. 앞 문장이 쓰인 동사에 물이 끓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이 사람의 화를 나타내는 데도 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영어에는 화는 용기에 담긴 끓는 물이다 라는 은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어에도 화와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은유가 있어서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앞의 세 문장은 모두 쉽게 이해된다. 실제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한국어와 비슷한 은유 표현을 만나는 경우가 꽤 많다. 아주 오래전 아 선생의 미국인 친구가 어떤 일로 화를 내면서 It makes my blood boil. 내 피를 끓게 해. 라고 했던 적이 있다. 친구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 일은 아 선생에게 꽤 오랫동안 재밌는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감정 따위가 격렬하게 북받쳐 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피가 끓다라는 한국어 표현을 마치 직역한 것처럼 미국인에게 영어로 들으니 약간 신기했다고나 할까? 이렇게 우리말과 같거나 비슷한 은유 표현을 만날 때면 외국어 공부의 아기자기한 재미가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와 다른 언어권 사람들이 가진 은유 표현 중에는 우리 한국어와 아예 다른 경우도 많다는 데 있다. 문화가 다르니 이는 당연한 현상인데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아 선생이 가르쳤던 사우디아라비아 남학생은 당신은 내 삶에서 비와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부인에게 청혼했다고 한다. 이는 그 나라에서는 비가 행운이라는 은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인 아 선생에게 누군가 당신은 내 삶에서 비와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아 선생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아니면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라고 되물을 것이다.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비는 행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은유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은유 표현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는 영어도 마찬가지다. 가령 미국의 언어학 서적에서 은유를 소개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문장을 보자. My car is a lemon. 차가 레몬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영어에서 lemon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나 결함이 있는 불량품이라는 은유를 가지고 있다. 레몬은 겉모습은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쉬어서 먹을 수가 없다. 즉 멀쩡한 생김새와는 달리 오렌지 같은 다른 과일처럼 음식으로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는 과일이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쓸모없는 무언가를 미국인들은 레몬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앞의 예문에서 레몬은 defective vehicle,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뜻하는 은유 표현이다. 참고로 플로리다주의 레몬 러, 레몬법이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사게 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레몬은 영어권에서 부정적인 은유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삶이 내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이 문장에서 레몬은 인생의 역경을 의미하고 레모네이드는 신레몬으로 만들었지만 달콤한 음료수다. 즉, 삶에서 역경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딛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말이다. 이처럼 환유와 마찬가지로 은유 또한 해당 언어 사용자의 문화와 그들의 관점을 알아야지 비로소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환유와 은유 표현을 공부하면서 영어와 미국 문화가 만나는 이런저런 지점들을 함께 탐색해보자.